한류, 베트남을 휩쓸다. 왜 베트남인은 중국인이 아닌 한국인에게 열광하는가? 2025년 베트남 전역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베트남 국민의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무려 7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베트남의 최대 교역 파트너이자 최대 이웃 국가인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고작 41%에 그쳤습니다. 무려 36%포인트라는 엄청난 격차.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의 차이가 아니라 거의 두 개의 평행 우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같은 동아시아인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 한국인은 남의 집 자식처럼 가장 이상적인 아시아 이웃으로 여겨지는 반면 중국인 관광객은 호감도 적자의 태심에 빠져 시끄럽고 무례함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린 것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을 전례 없는 깊이의 탐사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호찌민의 번화한 거리를 가로지르고 빈즈엉성의 분주한 공장을 방문하며 심지어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오늘날 한국인의 독특한 기질을 형성한 근원을 찾아볼 것입니다. 과연 한국인들은 무엇을 제대로 했기에 베트남이라는 땅에서 소리 없는 전쟁인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우리는 현실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 바로 직장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곳은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가장 깊이 교류하고 마찰이 가장 많으며 한 사람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지형에서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은 가장 거대한 두 세력입니다. 하지만 베트남 노동자들의 입소문 속에서 이 두 그룹의 경영자는 거의 다른 종족처럼 여겨집니다. 베트남의 한국 기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매우 충격적인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14년 5월 13일 베트남에서 대규모 반중 폭동이 일어났을 때 발생했습니다. 당시 중국이 남중국해에 석유 시추 플랫폼을 설치하자 베트남 전역에서 대규모 반중 시위가 벌어졌고 이는 결국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중국계 자본기업에 대한 방화와 약탈로 번졌습니다. 한자로 된 간판을 내건 수많은 공장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빈즈엉성의 한 공업단지에서는 기적 같은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폭도들이 한글 간판이 걸린 공장으로 몰려들었을 때 그 공장의 베트남 노동자 수백 명이 자발적으로 손에 손을 잡고 인간 벽을 만들어 공장 정문을 막아선 것입니다. 그들은 폭도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는 한국 사장님 공장이에요. 우리 사장님은 좋은 분이란 말이에요. 불태우면 안 돼요. 결국 이 공장은 화염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왜일까요? 무엇이 평범해 보이는 이 베트남 노동자들이 외국인 사장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던지게 만들었을까요? 그 답은 한국인 특유의 정증이 담긴 경영 철학에 숨어 있습니다. 한국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사장들은 대부분 1세대 창업가입니다. 그들은 회사의 모든 일을 직접 챙기며 현장에서 발로 뜁니다. 그들은 한국 사회의 끈끈한 관계, 체면, 그리고 근면함을 중시하는 전통을 그대로 베트남으로 가져왔습니다. 수백억 자산가인 한국인 사장이 점심시간에 철제 식판을 들고 직원 식당에서 베트남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앉아 밥을 먹으며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 직원의 가족이 아프거나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면 한국인 간부가 자기 주머니를 털어 축의금이나 위로금을 건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매년 열리는 회식 자리에서는 한국인 사장이 직원들과 함께 얼굴이 붉어지도록 술을 마시고 함께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릅니다. 권위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장, 가부장적인 온정이 짙게 밴 경영 스타일은 유교 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아 가족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베트남인들에게는 그야말로 필살기와 같습니다. 나는 돈을 벌러 왔지만 당신을 부품이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 대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은 베트남 사회에서 매우 높은 도덕적 권위로 전환되어 베트남 노동자들은 한국 사장 밑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긴 해도 마음이 편하고 존엄성을 느낀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에 비해 베트남에 진출한 중국 기업의 상황을 봅시다. 중국 기업, 특히 대형 국유기업이나 제조업체들은 세계의 공장에서 비롯된 고효율 유전자를 가지고 베트남에 진출했습니다. 그들은 늑대 문화를 신봉하며 절대적인 규율, 놀라운 속도, 그리고 방대한 생산량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모델은 중국 내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베트남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중국인 관리자들은 군대식 관리를 좋아하고 작업장에서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호통치기를 좋아하며 강제 야근을 시킨다. 심지어 월급을 줄 때도 인간적인 윤활유가 부족하다는 불평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중국인 간부들은 언어의 장벽과 잠재의식 속에 깔린 대국의 오만함 때문에 통역을 통해서만 지시를 내릴 뿐 평소 베트남 노동자들과 어떠한 사적인 교류도 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노동자들의 눈에 이런 사장은 냉혹하고 착취적인 존재로 비칩니다. 그들은 자신이 돈 버는 기계의 일부일 뿐이라고 느낍니다. 따라서 노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 기업에서는 사장이 직접 나서서 정에 호소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국 기업에서는 종종 격렬한 대립이나 파업으로 빠르게 격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 여론조사에서 한국 기업인의 직장 내 평판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입니다. 한국 사장이 주는 월급이 중국 사장보다 월등히 높아서가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사람을 대하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베트남 사회에서 사람을 대하는 것은 종종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둘째, 돈을 버는 직장에서 돈을 쓰는 전쟁터, 관광과 소비의 영역으로 넘어가 봅시다. 직장에서의 평판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것이라면 관광 소비 분야에서 한국인은 그야말로 자체 발광 VIP입니다. 아마 모르실 수도 있지만 베트남 서비스 업계에는 보이지 않는 고객 서열이 존재하는데 한국인 관광객은 일본인과 서양인을 넘어 그 최상단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먼저 대조군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베트남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의 주력군은 제로 투어나 저가 단체 관광객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똑같은 모자를 쓰고 버스에 실려 마치 오리를 몰듯 지정된 쇼핑센터를 순회합니다. 이런 여행 방식은 경험의 질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갈등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강제 쇼핑과 빡빡한 일정 때문에 관광객들은 불안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고 이는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보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뷔페 식당에서 음식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들며 사소한 일로 서비스 직원과 언쟁을 벌이는 모습들. 이러한 장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 베트남인들의 신경을 깊이 자극했고 중국인 관광객 이쿨 시끄러움, 무례함, 졸부라는 고정관념을 확고히 했습니다. 반면 한국인 관광객은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베트남을 찾는 한국인의 절대 다수는 자유여행객이거나 고품질의 테마 여행객입니다. 스마트폰 지도를 보며 호찌민의 가장 좁은 골목길을 누비며 전설의 쌀국수 맛집을 찾아다니는 한국인 청년 배낭여행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낭 해변의 부티크 풀빌라를 통째로 빌려 현지 시장에서 해산물을 사고 계산기로 상인과 흥정한 뒤 웃으며 돈을 지불하는 한국인 중산층 가족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의 소비는 분산형입니다. 면세점에서 명품만 사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위해 기꺼이 돈을 씁니다. 길거리에 카페소다를 마시고 현지 디자이너의 문화 상품을 구매하며 골목에 숨겨진 맛집을 찾아갑니다. 이는 한국인의 돈이 베트남 일반 서민들의 주머니로 직접 흘러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이 소비 과정에서 보여주는 교양입니다. 이 점이
베트남 서비스 종사자들을 가장 감동시키는 부분입니다. 한국인들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와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이러한 습관은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베트남 서비스 직원의 눈에는 엄청난 존중으로 비칩니다. 그들은 한국 손님들이 돈을 시원하게 쓰면서도 서비스 직원에게 전혀 거들먹거리지 않고 오히려 정중하고 예의 바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서비스업에서 존중받는 느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따라서 베트남인들의 눈에 한국인 관광객은 단순한 돈줄이 아니라 귀한 손님입니다. 이러한 소비 능력과 문화적 교양을 겸비한 이미지는 한국인이 베트남 관광시장에서 거침없이 환대받는 이유입니다. 셋째, 이제 더 매력적이고 강력한 영역, 바로 문화적 소프트 파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제력과 예의가 한국인의 겉모습이라면 한류 문화는 한국인의 내면이자 베트남인들에게 아름다운 꿈을 심어준 원동력입니다. 지난 20년간 한국의 대중문화가 베트남 사회에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침투하고 그들을 재구성했는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한류는 베트남인들의 잠재의식 속에 이상적인 현대 아시아의 모습을 성공적으로 구축했으며 한국인은 바로 그 모습의 현실적 화신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2000년대 초반 아시아 전역을 열광시킨 K-드라마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겨울연가, 대장금과 같은 드라마들은 베트남에서 본국을 능가하는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는 베트남의 80년대생, 90년대생 세대에게 핵폭탄급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전까지 베트남인들이 가진 아시아 남성의 이미지는 홍콩 영화 속 쿵푸 고수이거나 비즈니스 현장의 영악한 상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K-드라마는 처음으로 부드럽고 자상하며 헌신적인 남성상을 제시했습니다. 현빈, 송중기, 공유와 같은 배우들이 보여준 세련되고 로맨틱한 이미지는 베트남 여성들의 미적 기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후 태양의 후예, 사랑의 불시착 등 K-드라마의 성공 공식은 한 세대 전체의 청춘의 깊은 낙인을 찍었습니다. 한국 남자는 자상하고 로맨틱하며 배려심 깊다. 한국 여자는 세련되고 독립적이며 사랑스럽다는 이미지가 각인된 것입니다. 2025년 현재 K-드라마를 보며 자란 이 세대는 베트남 사회의 중추 세력이 되어 여론과 소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현실에서 온화하고 예의 바른 한국인을 만났을 때 어린 시절의 필터가 자동으로 켜집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눈앞의 한국인을 기억 속의 유시진 대위, 리정혁 동지와 겹쳐보게 됩니다. 이러한 잠재의식 속 호감은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드라마가 정신적 양식이라면 치맥과 한국식 카페는 물질적 상징이자 한국 문화가 베트남에 꽂은 가장 선명한 깃발입니다. 베트남에서 치킨과 맥주, 그리고 세련된 인테리어의 한국식 카페는 단순히 음식을 넘어 계급을 구분하는 상징으로 진화했습니다. 베트남의 거대한 FB 시장에서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는 것은 언제나 BBQ, 교촌 치킨과 같은 한국 브랜드입니다. 알아야 할 것은 베트남에서 정통 한국식 치킨과 커피는 결코 저렴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현지 물가 수준에 비하면 사치품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젊은이들은 열광적으로 이를 소비합니다. 왜냐하면 세련된 한국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중산층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소비 능력이 있고 트렌드를 알며 가장 정통 있고 고급스러운 문화를 즐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문화 외교의 위력은 한국이라는 단어를 매일 수만 번씩 달콤함, 세련됨, 고급스러움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과 강제로 연결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베트남 젊은이가 오후에 가장 즐거운 시간을 한국식 카페에서 보내고 저녁에 가장 편안한 순간에 K-드라마를 보거나 BTS의 노래를 듣는다고 말입니다.
오랜 시간 이렇게 생활한다면 그가 한국이라는 장소에 대해 어떻게 호감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문화의 차원 강등 공격입니다. 넷째,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인은 온화하고 예의 바르며 교양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국민성은 도대체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한국인이 더 착하다고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오한 역사적, 사회학적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독특하고 온화하며 예의 바른 기질은 한국 역사의 네 가지 핵심 단계가 겹겹이 쌓이고 혼합되어 발효된 산물입니다. 첫 번째 바탕은 깊은 유교적 전통입니다. 한국 사회는 수천 년간 유교 문화의 깊은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여러 격동의 시기를 겪었지만 한국 사회는 전통적인 가족 관념과 효셔, 사상을 매우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마찬가지로 유교 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은 베트남과 완벽하게 주파수가 같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식탁에서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기를 기다리는 습관을 보일 때, 사찰에서 경건하게 절을 할 때, 베트남인들은 강렬한 친밀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한국인이 동아시아 문화의 가장 고풍스럽고 우아한 부분을 보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특유의 공동체 문화와 정진입니다. 한국 사회는 오랜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라는 강한 공동체 의식과 정이라는 독특한 유대감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극복하며 살아남기 위해 한국인들은 서로 돕고 나누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오랜 사회적 훈련은 한국인들이 매사에 대화와 타협을 우선시하고 온화한 수단으로 갈등을 해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뼛속까지 새겨진 이러한 화합의 정신은 베트남인들의 눈에 매우 높은 수준의 교양으로 비칩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분기점은 바로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경험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객관적으로 봐야 합니다. 한국 전쟁은 민족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하면 된다는 강력한 국민적 에너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강의 기적을 통해 한국인들의 DNA에는 근면, 성실, 그리고 질서의식이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줄을 서는 습관,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노력 등은 전쟁 후 국가 재건 과정에서 몸에 밴 현대적 시민의식의 산물입니다. 이는 한국인에게 복합적인 기질을 부여했습니다. 중국인의 열정과 정을 가지면서도 일본인과 같은 규율과 공중도덕을 겸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이 베트남에서 매우 매력적으로 작용합니다. 베트남인들은 일본에 대한 호감도도 매우 높지만 종종 일본인이 너무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바로 그 완벽한 중간 지점을 채워줍니다. 일본식의 문명화된 모습과 동아시아적인 따뜻함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니 그야말로 아시아 최고의 이웃의 모델인 셈입니다. 네 번째는 민주화 과정과 시민 교육입니다. 수십 년간의 민주화 과정은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더욱 성숙시켰습니다. 다양성, 포용, 약자에 대한 배려와 같은 진보적인 가치들은 이미 한국 젊은 세대의 DNA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특히 베트남에서 부상하고 있는 젊은 도시 중산층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그들의 눈에 한국은 부유할 뿐만 아니라 문명화되고 개방적인 나라, 자신들이 지향하는 아시아 사회의 현대화된 모범 사례인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베트남에서 한국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는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교적 바탕, 공동체적 지혜, 근대적 규율, 그리고 현대적 민주주의라는 네 겹의 역사적 필터가 수십 년간 융합되어 빚어낸 독특한 기질입니다. 이것은 두께가 있는 문명의 산물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피할 수 없는 요소, 바로 지정학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의 민족주의 서사에서 북쪽의 강력한 이웃인 중국은
항상 복잡한 존재였습니다. 1979년의 중월전쟁과 그 후 10년간 이어진 국경 분쟁은 베트남 사회에 깊은 집단적 트라우마와 기억을 남겼습니다. 지금의 베트남 젊은이들은 전쟁을 직접 겪지 않았지만 북쪽의 강대국에 대한 경계심과 방어의식은 이미 그들의 민족 정체성의 일부로 내재화되었습니다. 게다가 남중국해 베트남에서는 동해라고 부름. 분쟁에서 중국의 강력한 해경 역량과 인공섬 건설은 베트남 국민들에게 국가 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현실적 충돌은 중국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사람이나 사물이 베트남인들에게 색안경을 끼고 보여지기 쉽게 만듭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미묘한 지정학적 구도에서 기적적으로 안전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이 없으며 베트남의 국가 생존에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심리 현상이 나타납니다. 베트남인들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치를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들은 드라마, 음악, 음식과 같은 중화권 문화를 좋아하지만 중국의 정치적 권위주의는 경계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이 완벽한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한국은 베트남인들이 동아시아 문화에 대해 가진 모든 아름다운 상상을 충족시켜 주면서도 그들이 두려워하는 패권적 위협은 제거된 존재입니다. 베트남인들의 잠재의식 속에서 한국은 문화적 친척이지 정치적 적이 아닙니다. 심지어 베트남의 유연한 대나무 외교 전략 속에서 한국과의 민간 및 경제관계 강화는 북쪽의 압력을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베트남 민간의 친한 감정은 어떤 면에서는 북쪽 강대국에 대한 잠재의식적인 소프트한 저항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모든 퍼즐 조각들, 즉 경제, 문화, 역사, 지정학적 요소를 모두 맞추었을 때 그 그림은 매우 명확해집니다. 2025년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누리는 슈퍼스타급 대우. 이것은 결코 우연히 터진 행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박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한 국가나 민족이 세계의 존중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군함이나 대포에 의존하는 것도 큰 소리로 외치는 것도 돈으로 체면을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모든 국민이 아주 작은 교류의 순간마다 자신의 예의와 선의 그리고 문명화된 태도를 통해 한 방울 한 방울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당신의 존중이 결국 타인이 당신에게 보내는 존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갈등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 국경과 문화를 넘어 공감을 이끌어내는 한국인의 이러한 힘이야말로 어쩌면 한국이 이 세상에서 굳건히 서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부적이 아닐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해외에서 한국인이 얻은 이러한 존중에 자부심을 느끼셨거나 베트남에서 겪은 재미있는 경험이 있다면 따뜻한 환대를 받아 감동했던 일이든 문화 충돌로 인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든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함께 더 멋진 대한민국을 세상에 알려나갑시다. 다음에 뵙겠습니다.